예. 여기 저희 사무실입니다. 제가 지금 사무실 정리를 하느라고 이번에 새로 오픈을 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 와중에 사무실 오픈 기념 겸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면서 현재 벌어진 상황을 보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제 유튜브 들어와서 제 동영상 보실 정도면은 제가 그동안 드렸던 말씀들을 갖다가 본 적이 있으실 테니까 기본 지식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고 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 장 시작을 하면서 2013년도죠. 2013년도에 시장 반등이 일어날 것이고 2015년 제가 크게 말씀드린 건 한 4가지, 5가지 정도 돼요. 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번 장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렸던 건 한 4대까지가 되는데 큰 게 2013년도 상반기에 시장의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그 다음에 2015년도 중후반부터 재개발 재건축 서울 쪽 중심부부터 재건축이 시작될 것이다. 그 다음에 2018년도, 2019년도에 물량 구간이 있으니까 시장이 정체되거나 역전세 쪽 조심하셔라.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2020년도예요. 제가 이건 특별히 좀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지난 몇 년 동안에 2020년도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 보시면은 몇 번 있습니다. 그냥 특이점이라고 치시면 아마 저도 안 해봤는데 치시면 나올 겁니다. 이번 사이클, 이번 장의 특이점이라고 2020년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이게 도대체 뭔가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20년도에 전세가가 앞으로 2018년도, 2019년도에 물량 구간이 나서 역전세가 나겠지만은 그게 끝나고 2020년도 정도가 되면은 이번 장의 특이점이 시작된다. 무엇이냐면 전세가가 매가를 밀어 올리면서 장이 상승 추세로 다시 재도입을 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제가 과거에 이게 말씀드린 게 뭐 1, 2년 전이 아니니까 6, 7년 전에 어떻게 그러면 2020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번 장의 특이점인데 한 100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번 장의 특이점에 대해서는 한 100번 얘기했고, 가장 위험한 시기다. 이번 장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가 무엇이냐면은 특이점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이번 장은 없었다. 지금까지 상승장이 크게 보면은 두 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뭐 더 옛날은 모르겠고, 예. 크게 보면 2번 정도가 있었는데 이 2번의 상승장에서 겪어보지 못한 특이점이 이번 장에는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번 장이 굉장히 독특하고 위험한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도 대응이 굉장히 힘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과거하고 달라요. 지금 이번 장은 뭐가 다르냐면은, 보세요. 이걸 다 설명을 하려면 뭐 굉장히 많은 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제가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만 말씀드릴게요.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해 못하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만 제가 그 수준만,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처음에 상승장이 스타트가 되면은요, 실제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실거주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 자세한 설명을 좀 이따 다시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오늘 드리는 설명이 되게 핵심이에요. 어떤 분들은 평생을 공부해도 알지 못하는 거,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아서, 얻어 걸렸죠. 운이 좋아서 깨달음을 얻은 부분이에요. 실거주장이고, 그게 진행되면은 유동성장을 진입을 해요. 보통의 시장은 상승세는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실거주장에서 시작을 해서 유동성장을 진입을 하고 상승장이 끝납니다. 유동성장에서. 그 다음에 하락 추세가 시작을 해요.
이게 보통의 장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장이 거의 다 이런 형태를 겪었는데 이번 장은 특이해요. 이번 장의 특이점이 뭐냐? 제 블로그 글 보시면 댓글 보시면 있습니다. 신쌤, 지금 이 상황이 이번 장의 특이점인가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많이 오르는 게 특이점이 아니에요. 이번 장의 특이점은 뭐냐면 많이 오르긴 오르는데 이건 그냥 부차적인 거예요. 이번 장의 특이점이 뭐냐면 실거주장에서 시작해서 유동성장으로 진입을 하고 시장은 끝나요. 그래서 이번 장의 특이점은 뭐냐면 실거주장에서 시작을 해서 유동성장으로 진입을 했다가 재차 실거주장으로 진입을 해요. 이게 이번 장의 특이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 이걸 겪어보지 못했냐면은 겪어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뭐 몇 년 주기설 많이 들어보셨죠? 몇 년 주기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것도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몇 년 주기설 하는데 보통 우리가 부동산에 뭐 10년 주기설 얘기를 하고, 제가 공급량에 의한 10년 주기설 만든 사람이 있지만은, 그런 10년짜리 주기 말고 아주 긴 주기가 하나 있어요. 아주 긴 주기.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겪을 일이 없는 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 쪽에선 부동산의 건물 연한에 의한 주기예요. 여러분들 집이 지어지고 부서질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이 연한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보통 이 연한이 어떻게 되냐면 빌라가 가장 낮아요. 예. 이게 제가 말했던 슈퍼사이클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슈퍼사이클은 몇 분이서 말씀을 하시죠? 지금부터 슈퍼사이클 개념은 제가 2012년도인가에 12년도일 거예요. 아마 2012년도에 만든 개념이에요. 슈퍼사이클 개념은 건물 연한이라는 건 빌라가 가장 짧습니다. 그 다음에 긴 게 아파트예요. 그리고 원래 가장 긴 게 단독주택이에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슈퍼사이클 개념을 몇 분이서 사용하고 계신데 이거 헷갈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 단독, 아파트하고 알고 계신데 아니에요. 단독이 제일 길어요. 건물 연한이. 빌라, 아파트, 단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파악을 하냐면 뭐가 가장 긴지 어떻게 파악하냐면요. 공실로 보는 거예요. 공실. 노후화돼서 어떤 것이 가장 공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언제인가를 보는데 보통 빌라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그 다음에 단독이에요. 왜냐면 단독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계속 고쳐서 사세요. 그래서 단독이 건물 연한이 가장 깁니다.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건물 연한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보통 빌라나 아파트를 보면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보냐면 거의 30몇 년에 40년 정도를 봐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재건축 연한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상승기 사이클 10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지어진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본격적으로 지어진 거? 그게 보통 80년대 정도예요. 80년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지었습니다. 아직 건물 연한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지어진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화가 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지금인 거예요. 이 전까지의 상승기는 그런 건물의 연한이라는 것과 겹쳐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장에서 유동성장은 진입을 했다가 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했잖아요. 왜 하락을 하냐면 시장이 쭉 상승을 하게 되면요.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쫙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신도시예요. 그게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승장의 마지막에는 항상 신도시가 있어요. 신도시가 있는데 그럼 이 건물의 연한과 신도시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시려나?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도시가 확장하는 상태가 신도시라는 건 도시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일기 신도시 나오는 분당 같은 데는 강남권의 확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경부 라인이 전부 다 강남의 확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확장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으로 치자면 청소년기 같은 거예요. 막 이렇게 근육 이렇게 확장. 여러분들 운동하면 젊었을 때 막 운동에 근육 불리시죠? 저처럼 나이 먹으면은 근육 불리는 운동 안 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이렇게 현재 상태 유지하는 운동이에요. 유지하는 체조 같은 거 하죠. 예, 지금은 체조 안 하나? 예전에 뭐 국민 체조 같이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근육 늘리는 운동 안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국가나 도시화하는 것도
막 성장기에는 신도시를 지어도 되는데 어느 정도의 성장이 끝났다. 그게 인구예요, 여러분들. 인구 줄어든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인구 줄어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왜 도시와 연결을 못 시키세요, 부동산하고.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과 가장 연관이 깊은 것 중에 하나가 인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대고요. 세대수인데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고 하면 그 세대수를 생성해내는 신혼부부하고 가장 관계가 커요. 하여간에 그거는 나중에 언제 2년이 되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도시의 확장이 멈추는 단계가 됐다고요. 이제 도시의 확장이 멈추는 단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도시의 확장이 멈추는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는 신도시를 막 지어댈 수가 없어요. 도시의 확장이 멈춘 상태에서 인구의 증가가 멈춘 상태에서 신도시를 지어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일본처럼 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많이 들으셨죠? 그 유형도시, 신도시를 지었는데 밤에 하나도 없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가 막 확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저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운동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몸에 균형을 맞추는 걸로 한다고요. 현재 상태에서 밸런스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 밸런스 조절이 뭐냐면 그게 구도심 재생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연안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택의 공급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 박근혜 정부부터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정부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급량이 워낙 부족하다고 하니까 신도시를 내놨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약 건 거 보세요. 구도심 재생이에요. 신도시 없습니다. 보세요. 공약집 쭉 보세요. 신도시 있나? 없습니다. 다 구도심 재생이에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에서 시작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계속 이 구도심 재생을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성장이 멈췄다고. 이 상태에서는 신도시를 계속 늘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심 재생을 해야 된다고요. 구도심 재생을 해야 되는데 구도심 재생에서 즉 무슨 얘기냐? 실거주장에서 유동성장으로 나오면 건설사들이 막 물량을 뽑아내요. 물량을 뽑아내서 결국은 유동성장에서 오는 유동성보다 이 유동성 즉 이 수요보다 이 건설사의 공급량이 많아지면 시장이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짝은 이 공급량을 신도시가 아니라 구도심 재생으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쉬울까요?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쉽나요? 안 쉽습니다. 이건 반드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난관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번 장의 공급량을 뽑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이번 장 하면서 사실 정부가 욕을 많이 먹는데 물론 정부가 정책에서 실수한 부분이 많다고까지 하여간 선택을 잘못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의 장이 힘들어요. 절대 쉽지 않은 장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공급량을 구도심 재생으로 뽑아낸다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게 되려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막 활성화가 됐어야 돼요. 언제? 2017년, 2018년도에 됐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겁니다. 원래 지금부터의 물량은 그때의 물량이 나왔어야지 2021년도에 그 물량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의 물량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원래도 빌 거였는데 더 빈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구도심 재생으로 물량을 뽑아내줘야 되는데 구도심 재생으로 물량을 뽑아내는 건 몇 가지의 굉장히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중에 좀 연세 있으시고 부동산 투자를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아직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는데 원래 구도심 재생은 순환 재생을 합니다. 순환 개발을 해요. 왜냐면 한꺼번에 멸시를 시켜버리면 안 그래도 공급량이 부족한데 한 번에 멸시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시장이 힘들어지겠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몇 개 단지만 멸시를 시켰을 때 재건축한다고 멸시를 시켰을 때 그 주변에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근데 한 번에 멸시를 시켜보세요. 전부 다. 난리 납니다. 그래서 한 군데 재건축한다고 멸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멸시시키고 이걸 순환 방식이에요. 순환 개발이라고 해요. 보통 이 방식을 써요. 한 번에
신도시를 딱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씩 부시고 다시 짓고 부시고 다시 짓고 부시고 다시 짓고. 여러분들 듣기에 어때요? 어떤 게 공급량이 더 쉽게 나올 것 같으세요? 한 번에 신도시 딱 내놓는 것과 부시고 다시 짓고 부시고 다시 짓고. 게다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인허가부터 입주까지를 갖다가 보통 2년 반, 30개월부터 48개월 잡아요. 30에서 48개월. 물론 뭐 고층이냐 단지가 크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30에서 48개월 잡는데 보통은 3년 정도를 잡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아니에요. 왜? 이주 멸시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이주 멸시 시키고 다시 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2주 멸시에 얼마 걸리죠? 2주하고 멸시를 하는 거.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 있으면 보세요. 2주 멸시에 얼마나 걸리는데 1년 이상 걸립니다. 즉 공급기간이 1년이 더 필요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씩 부셔서 다시 져야 돼요. 공급량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이번 사이클은 굉장히 특이한 게 있다. 예전 사이클과 다른 게 뭐냐면 이번 장에 특이점이 발생을 한다. 언제? 이번 장의 물량 구간이 2018년도부터 2019년 물량 구간이 지난 이후에 이번 장에 특이점이 온다. 실거주장, 즉 전세가가 매가를 밀어 올리는 실거주장이 온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실거주장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저는 아시겠지만 저 사실 지역을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가끔 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서울 방배동 사는데 방배동이 어떨까요? 하고 묻는 분들 계신데, 그럼 제가 다시 묻습니다. 저 방배동이 어느 구죠? 어디에 있는 거죠? 전 몰라요. 제가 안 갑니다. 예. 원래 저는 이원가 쪽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역 잘 몰라요. 물어보셔도 그 아파트가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거의 이원 쪽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항상 제 이원의 핵심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도 들은 적이 있으신 분 계실 텐데, 다층계예요. 다층계의 개념이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수요장과 유동성장을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다층계가 뭐냐면은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개념인데 이걸 이해하느냐 이해 못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을 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간단히 이해를 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부동산을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하지만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흔히 말하는 초등학생,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사람이 10명 있다고 쳐봅시다. 사람이 10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밀가루가 있어요. 밀가루가 사람 10명인데 밀가루는 9명분이 있어요. 총 수요가 10명입니다. 총 공급이 9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모자르다는 거예요. 끝. 이겁니다. 밀가루가 9명분이기 때문에 이걸 빵을 6개를 만들고 과자를 2개를 만들고 부침개를 1인분을 만들던, 아니면 빵을 3개를 만들고 뭘 하든 상관이 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실거주장이에요. 간단합니다. 총 수요보다 총 공급이 모자랄 때는 이 안에서 빵을 만들던 과자를 만들던 부침개를 만들던 이 밀가루를, 이 공급량을 자가로 돌리던 전세로 돌리던 월세로 돌리던 상관없이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냥 모자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자, 사람 10명 있어요. 밀가루가 9명분이에요. 이걸 갖다가 뭘 하면은 안 모자라지나요? 뭘 해도 모자라요. 이게 다층계예요. 다층계의 기본 개념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물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렵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건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실거주장이에요. 즉, 총 수요보다 총 공급이 모자른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하든 모자라요. 모자르면 어떻게 되죠? 밀가루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걸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총 수요보다 총 공급이 적은 상태에서 매매 가격을
찍어 누르면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 상태에선 어떠한 규제도 먹히지 않아요. 왜냐고요? 부족한 거예요. 그냥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희소하면 올라요. 경제에서 희소성이 한 건 굉장히 중요해요. 희소성이 부여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매매값을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매매가가 빵이라고 봅시다. 매매가를 빵을 누르면요. 만약에 빵이 밀가루가 9인분인데 빵이 뭐 6인분이 있다고 칩시다. 빵을 갖다가 빵이 부족하니까 빵을 늘려요. 7인분까지 늘렸어요. 그러면 뭐가 부족해질까요? 나머지 2개, 원래 3개였던 과자가 2개로 줄겠죠. 그럼 과자 가격이 올라가겠죠. 과자 가격이 올라간 게 어떻게 될까요? 과자 가격이 올라간 게 다시 밀가루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빵 가격이 밀가루 가격을 올리던 것이 이제 빵을 갖다가 늘려놓으면은 밀가루가 줄기 때문에 과자가 줄기 때문에 과자가 밀가루 가격을 올리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뭘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신 게 뭐냐면 부동산에서 왔을 때 이걸 자기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드님이나 뭐 중학생이나 다니는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당연히 하지 않아요 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이게 비상식적인 걸 갖다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총 수요가 10명인데 공급량이 9밖에 안 나와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9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매매값을 갖다가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값을 누르게 되면 매매를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럼 그것이 전세나 월세의 전이가 됩니다.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매값을 밀어 올리게 돼요.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월세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는 분 모르는 분 있으실 텐데 지금 현재 상가나 임대 수익형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4%대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 대부분 임대 수익형이나 투자 상품 이쪽이 임대 이렇게 꼬박꼬박 나오는 돈 쪽은 전부 다 4% 미만입니다. 근데 월세가 올라가서 이게 5%, 6%가 됐다고 해봅시다. 어떠한 부동산이 있는데 월세가 올라가서 이 월세 수익률이 5에서 6%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걸 살 것 같으세요? 안 살 것 같으세요? 삽니다. 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게 닫힌 게예요. 총 공급을 넘어 있는 상태에선 매값을 눌리든 무슨 규제를 나오든 세금을 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방법은 딱 하나예요.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매가를 눌러서 된 게 아니야. 매가를 누르면 전세가와 월세가가 치고 올라가고 전세가가 치고 올라가게 되면 전세가는 매가를 다시 밀어 올리게 됩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매가를 밀어 올리게 되는 선이 있어요. 선이. 이게 실거주 지수하고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선이 있는데 실거주 지수라는 선이 있어요. 이 선, 우리가 보통 이걸 전세가율로 표시를 하는데 전세가율이 몇 프로 정도 이상이 되면요. 전세가의 상승은 매가의 상승으로 연결이 됩니다. 전세가율이 아주 낮을 때는 아니에요. 안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30, 40% 이렇게 낮을 때는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2008년도에 서울 같은 경우에 전세가율이 40%가 안 됐습니다. 기억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그때 잠실 리센치 같은데 전세 가격이 얼마였는지 정말 쌌습니다. 이럴 때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도 매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하지만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는 전세가 가격이 올라가면은 매가를 밀어 올립니다. 이건 다 이유가 있어요. 전세가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이 부동산의 월세 수익률, 임대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 환원법에 의해서 그 부동산의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즉 이거는 매값을 잡으면 전세가가 올라가서 밀어 올리고 매가 전세가를 잡으면 월세가 올라가서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럼 매가 전세가 월세를 같이 잡는다? 이건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닫힌 게예요. 어느 하나를 잡으면 어느 하나가 커진다는 겁니다. 원래 이 닫힌 게 개념은 사실 제가 한의학 개념에서 가져온 건데 부동산이 딱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2017년 말부터 공급량이 나올 텐데 그 전까지는 어떠한 규제가 나와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잡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실거주장의 성격이에요. 자, 실거주장은 어떠한 특징이 나오느냐? 어떠한 규제가 나와도 가격을 잡지 못합니다. 이게 실거주장의 성격이에요. 왜냐면 이때 부동산이라는 것은 생존의 필수품, 의식주 얘기하잖아요. 생존의 필수품의 성격을 띠게 돼요. 주택이 생존의 필수품의 성격을 띄었을 때는 규제로 가격을 잡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보통 이렇게 얘기를 들죠. 난파선에 식량이 재현되어 있어요. 난파선이에요. 언제 육지에 닿아올지 몰라요. 이때 식량이 딱 있습니다. 이때 식량 가격은 어떠한 뭘 해도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생존의 필수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살아야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때의 가격은 거의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실거주장이 되면은요, 가격 상승을 막는다는 게 힘들어요. 자, 시장은 실거주장이 시작돼서 유동성장으로 돼서 끝난다고 했죠. 자, 공급량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공급량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뛰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이 막 뛰어듭니다. 막 집을 사요. 이미 공급량이 충분한데도 그 사람들이 또 집을 사고 또 주택 가격이 오르고 또 사고 오르고 한번 건설사는 막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막 공급 물량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미 시장에서는 물량은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막 물량을 내놓고 가격은 올라가고 투자자들이 또 사고 또 실거주자 분들도 삽니다. 막 이렇게 사요. 이원장이 와요. 이게 뭐냐면 이게 유동성장이에요. 이때는 자, 이 유동성장에서는요, 다들 기대하는 게 주택 생존의 필수품으로서의 주택이 아닙니다. 이때는 투자재가 돼요. 주택이 투자재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빵이 생존의 필수품이에요? 아니면은 일종의 사치품? 기호품이에요. 그때 다릅니다. 같은 빵이라 하더라도 그 빵이 난파선 위에 놓여 있느냐, 뷔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집니다. 하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택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가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시기에 따라서 가치가 변해요. 주택도 실거주장일 때는 생존의 필수품이 되지만 그 뒤에 유동성장이 되면 일종의 투자 물건이 돼요. 이때는 규제가 잘 먹혀요. 이때는 규제가 먹힙니다. 그 주택의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제일 잘 먹히는 게 이때는 유동성 규제 같은 거. 그러니까 예전 정부 때 했던 거,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거 이렇게 보세요. 뭐 이렇게 이런 거 유동성 규제, DTI, LTV 같은 거. 이렇게 유동성 규제를 내놓거나 또는 이렇게 양도세라든지 뭐 이런 거 세금이라든지 규제가 잘 먹혀요. 규제가 먹히는 장은 유동성장이에요. 실거주장에서는 규제가 먹히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규제가 다 뭐예요? 다 유동성 규제입니다. 대부분이 유동성이나 투자 수익에 대한 환수 이쪽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실거주에 대해서는 규제를 걸 수가 없어요. 생존에 대해서 규제인데 그럼 주거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생존에 대해서는 규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굉장히 잘 먹히는 성격이 있어요. 유동성장에서는. 대신에 또 딴 성격이 있는데 실거주장에서는 규제가 먹히지 않는 대신에 사실은 상승이 막 커지지는 않아요. 상승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가격 상승도 뭐랄까 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동성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규제가 잘 먹히는데 대신에 투자자들이 뛰어든 장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거주장에서 유동성장, 규제가 먹히지 않고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가는 장에서 유동성장을 넣으면 가격 상승이 굉장히 급하게 나오지만 규제가 나오면 가격이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이 장으로 되다 결국 과물량이 나오고 시장이 끝납니다. 근데 이번 장은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 장은 이 공급 물량이
과거와 같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과거와 같이 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2018년, 2019년에 과거 물량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실거주장 성격이 들어와요. 우리가 실거주장 성격이 들어오느냐 유동성장 성격이냐를 갖다 뭘로 파악하냐면 가장 직접적으로 보는 지표는 뭐냐면 전세가와 매가의 비율이에요. 전세가의 상승폭이 더 크다 매가보다. 그럼 보통 이걸 다 실거주장이라고 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은 이 두 개가 일종의 점이지대로 중간에 섞입니다. 다 섞여요. 섞여서 가기 때문에 100% 실거주장, 100% 유동성장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다 섞이긴 하는데 그래도 실거주장 성격이 더 강하다고 얘기할 땐 뭐냐면 전세가의 상승. 전세가라는 것은 실거주 가치만으로 형성된 것이 전세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실 때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유동성장으로 하게 되면은 이때는 주택의 가격 상승폭이 전세가의 상승폭보다 더 커요. 즉 실거주 가치에 기반해서만 오른 게 아니라 딴 것들이 더해져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가가 전세가보다 상승폭이 더 커요. 그럼 어떠한 지표에서 이게 보여질까요? 이 지표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세가율 지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쭉 하게 되면은 초기에는 전세가율이 올라가요. 무슨 얘기죠? 전세가의 상승이 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뛴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거주장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시장 후반부가 되면요 전세가보다 매가가 더 많이 뛰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과거 전세가율 그래프 같은 경우는 통계청 보면 나옵니다. 그래프 딱 찍으면 나와요. 보면 어떻게 되면 다 상승장 스타트하면서 전세가율이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상승 진행되면서 전세가율이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옵니다. 전세가보다 매가가 굉장히 더 많이 뛰기 때문에. 근데 이번 장은 특이하게 중간에 실거주장이 다시 스타트돼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내려오지 않고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합니다. 최근에 보세요. 최근 2달간 전세가율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즉 전세가의 상승세가 매가의 상승세보다 더 큽니다. 실거주장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이 시작되는데 그럼 이 장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게 뭐냐면 실거주장은요 규제가 안 먹혀요. 규제가 안 먹힌다고 안 내놓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규제를 내놔요. 실거주장이기 때문에 안 먹혀요. 그럼 어찌 될까요? 더 센 규제를 내놔요. 근데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실거주장에서는 안 먹혀요. 그럼 더 센 규제를 내놔요. 이런 식이 되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피곤한 장세예요. 피곤한 장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 장이에요. 왜냐면 부동산이 이런 식으로 규제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과격한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규제가 굉장히 과격하게 나오게 됩니다. 안 먹히니까. 근데 이거 잡긴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장의 스타트점이에요. 무서운 게 뭐냐면은 무서운 게 사실 제가 2013년도에 2020년도에 특이점을 얘기하고 하면서 특이점 지금 시기를 얘기하면서 어떤 분이 제 댓글에다 그렇게 달았다고요. 신쌤이 맞지 않기를 바랬는데 라고 하셨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게 꼭 맞기를 바랬던 거 왜냐면 이거는 모든 사람이 피곤해요. 정부만 힘든 게 아니라 투자자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투자자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원 장세가 온다는 거는 왜냐면 세상 모든 거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항상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고 이원 장이 오면 또 안 좋은 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나중에 할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거주장 성격이 다시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동성장 성격도 함께 있어요. 지금 두 개가 전부 다 강하게 나오는 성격이에요. 그럼 이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말씀드렸죠? 실거주장을 잡는 방법은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공급량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공급량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가 만들어낸 중산층 임대주택이라든지 특히 나왔던 거 주거환경 사업에 대해서 공공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건데 그거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만들어내야 돼요. 특히 주거환경 사업 같은 경우에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멸실 효과가 발생한다고요. 근데 멸실 효과가 발생하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모든 개발 사업이. 멸실 효과가 가장 크게, 멸실 효과라는 것은 그 주택이 양호한 주택일 때 더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멸실 효과가 가장 크게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주 투자라고 하실 거예요. 이주하시는 분들이 올만한 곳에 투자하는 게 투자하는 그 이주 수요 투자라고 하시는데, 이주 수요 투자라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주 수요 투자는요, 재건축에만 하는 겁니다. 재개발에는 이주 수요 투자를 안 해요. 왜냐? 재개발 자체가 그다지 양호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 수요가 크게 발생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발생합니다. 재건축, 재개발보다 그러면은 더 열악한, 더 나쁜 주거 환경은 어떨까요? 이주 수요가 더 적게 발생을 하겠죠. 이게 뭘까요? 이게 주거 환경 사업이에요. 제가 2017년도 대선하고 하면서 그때 중산층 임대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거는 중산층 임대는 반드시 하시고, 가능하면 기업형 임대도 현 정부와 정체성과 잘 맞지 않아요. 사실 맞지 않기 때문에 용인해 주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가능하면은 기업형 임대는 하시는 게 낫다. 왜냐면 기업형 임대를 해야지 이게 2021년도부터의 공급량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걸 막아버리면 2021년도부터 입주 물량이 공중에 뜨게 된다. 이러면 사실 굉장히 힘든 사태가 발생한다. 부동산은요, 4년에서 5년 뒤를 보고 하는 거예요. 항상. 부동산은 여러분들 부동산 전망을 뭐 반년, 올해 전망 해달라는 분들인데, 저도 했습니다. 2020년 전망. 올해가 끝나고 나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모두 다 오를 것이다. 2020년 초에 많은 부동산 전문가하는 분들이 지방은 약세를 전망하시는데 천만에 왔습니다. 올해 끝나고 보셔봐. 지방이 약세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아니다. 지방도 전부 다 강세로 들어간다. 한 2군데에서 3군데만 빼놓고. 제가 3군데 그때 얘기했던 데가 있었죠. 그 중에 지역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예. 아주 국소적인 3군데 지역 말고는 아마 전국이 모두 다 지방까지 상승장에 들어갈 것이다. 저도 전망을 하기는 했지만, 이건 재미예요. 재미 삼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부동산은 짓기 시작하고 완공될 때까지가 3년입니다. 택지는 5년이에요. 이번 정부의 초반기의 부동산 정책은 전부 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건 전부 다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거예요. 부동산은 3년, 최소 3년이고 3년도 짧아요. 3년에서 5년을 보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1년, 2년의 전망형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전망할 때 최소 5년에서 10년을 갖다 전망하고 플랜을 짜는 이유는요, 1, 2년 전망이란 건 그냥 장난삼아 하는 거예요. 장난삼아. 의미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실제, 왜냐면 내가 계획을 하고 실제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길게는 8년 정도에서 10년까지 걸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검단 신도시 나오죠? 계속 검단 신도시 나오는데, 검단 신도시가 언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나온 겁니다. 그게 벌써 언제적이에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신도시를 갖다가 짓고 신규 택지를 갖다가 공급한다는 게. 그래서 1, 2년 전망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뭐 1, 2년 전망, 뭐 반년 전망, 1년 전망한 걸 두고 뭐 누가 맞네 틀리네. 물론 저는 거의 다 맞췄습니다. 예, 맞췄기 때문에 뭐 칭찬들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 좀 그래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반년, 1년은 시장을 전망한다는 게. 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공급량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든지. 공급량을 만들어내려면은 지금 멸실 효과가 없이 공급량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주거환경 사업에다가 공공임대 같은 걸 넣는 거예요. 공공임대를 넣으면서 어떻게 넣냐. 예전 뉴스테이 때, 뉴스테이가 여러분들 뉴스테이가 되게 무서운 거였어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왜 무섭냐면 뉴스테이가 들어갔을 때는요, 용적률이 500%까지입니다. 여러분, 주거 환경 사업, 이거는 거의 뭐라고 할까, 삶이 살지도 못하는 택지하고 똑같아요. 도시에 군데 그런 데다 용적률 500% 지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공급량이 굉장히
빠르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공급량을 기왕 만들어내기로 했다면 지금도 현 정부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중산층 임대 나오고 그 다음에 공공 재건축 물론 쉽지 않다는 건 당연히 압니다. 쉬운 건 절대 아니에요. 원래 신도시가 아니라 그런 식의 재개발 재건축이나 구도심 재생은 원래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워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맞는 방법이에요. 정석대로 가야 돼요. 닫힌 개에서 닫혀있는 개에서 총 수요보다 총 공급이 적다면 여기서 수요가 만족할 만한 공급량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지금 저금리로 인해서 수요가 기준이 높아졌어요.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왜냐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급, 이 유효 공급이 굉장히 기준이 높아요. 예전에는 신혼부부, 요즘 뭐 라떼는 하던데, 저 때는 신혼부부들 15년 전이죠. 반지하에서 시작했어요. 지금 신혼부부들 중에서 반지하에서 시작하는 사람 없습니다. 현재 이번에 주거 실태조사에도 나왔듯이 신혼부부의 70에서 80%가 아파트에서 시작을 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또한 주택담보대출도 저금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저금리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높이가 이만큼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높이에 맞는 물량을 만들어야 되니까 더 힘든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최대한 중산층 임대, 뭐 공공이 됐든 기업이 됐든 상관없어요. 일단 물량이 나와야 됩니다. 좀 양호한 주택 형태로 방 3개 중요해요. 방 3개 중요합니다. 너무 작은 거 말고 그걸로 주거환경 사업이나 그런 걸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마을 사업 말고 철거형이 나와줘야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파트예요. 마을 사업으로 빌라나 단독주택을 갖다 빌라를 갖다 이렇게 원룸 형태로 바꾼다고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형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공급량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유효주택을 못 채워요. 사람들의 눈높이 이만큼 높아요. 지금 유효주택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얼른 내놔야 된다고 보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러운 시장이 될 겁니다. 당장 이걸 막을 방법이 또 마땅히 없어요. 이미 이 상황이 된 상황에선. 하지만 빨리 서둘러야 돼요. 한 달 먼저 시작하면요. 한 달 먼저 끝나요. 이건 정석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총 공급량을 갖다 만족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달 빨리 시작하면 한 달 빨리 끝나고 1년 빨리 시작하면 1년 빨리 끝납니다. 어떻게든 좋은 방법을 찾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서두르면요. 정말로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으면 아마 당장은 안 돼도 몇 년 안에는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시기여서 지금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슈퍼사이클 건물의 연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겹쳤어요. 겹쳐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여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뭐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건 없고 판단은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잘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 길어졌네요. 제가 몇 분 찍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 비디오 카메라가 고장나가지고 지금 작은 걸로 찍느라고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시간 날 때마다 좀 짧게 해도 가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